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2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 포드 전기차, 또 트럼프의 무역협정 위협, 월스트리트 소식까지. 네,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은 뉴스들인데 이걸 한데 묶어보니까 뭔가 거대한 흐름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로 보면 그냥 그날의 뉴스지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죠. 이정표요? 네, 오늘 자료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충돌이 보입니다. 하나는 기술 기업들의 엄청난 야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고요. 아, 야망과 현실의 충돌.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라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기업들의 계획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망과 현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딱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충돌, 기술의 성장통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자료부터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 6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주가 AI 시대의 석요라는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AI 시대의 석유라는 비유에 답이 있습니다. 석유를 채굴하고 정제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특히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와 또 냉각을 위한 물이 필요하죠. 아,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앨리 같은 곳은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몰리면서 지역 전력망 전체가 과부하에 걸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심지어 정전 위험까지 또 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AI의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 당장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걸 받아들이긴 힘든 거죠. 바로 그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당장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힌 거죠. 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 군비 경쟁의 속도가 현실 인프라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힌 첫 번째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돈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인프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보이네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이 광고 도입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의 성장통인 거죠. 지금까지는 투자금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오픈 AI는 무료 버전의 광고를 테스트하면서 수익성과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데이터를 광고에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게 관건이고요. 그런데 구글은 접근법이 좀 다르다고요? 더 영리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구글은 이미 세계 최강의 검색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울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추천해줘 라고 검색하면 AI가 사용자의 취향과 맥락을 파악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을 만한 레스토랑 광고를 보여주는 식이죠. 광고가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한 정보처럼 느껴지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결국 한 분석가의 예측처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광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AI는 인프라와 수익 모델이라는 벽에 부딪혔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포드 자동차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결의 문제 같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작년 한 해에만 6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니 짐 팔리 CEO가 고객의 뜻은 분명하다고 했다는데 대체 고객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걸까요? 고객들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비싼 순수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라고요. 시기상조다. 네, 포드의 초기 전략은 아주 야심찼거든요. 미국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F150 픽업 트럭이나 머스탱 같은 모델을 정기화해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거였죠.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어요. 네,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F150 라이트닝 같은 픽업 트럭은 그냥 레저용 차가 아니라 일하는 차, 즉
워크트럭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아,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뒤에 무거운 장비를 싣거나 트레일러를 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주행거리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싼 가격,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외면받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결국 방향을 튼 거고요. 네, 결국 상징적인 모델의 전기화라는 야심찬 전략을 폐기하고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하이브리드와 저가 전기차 중심으로 완전히 유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이상이 시장의 현실이라는 벽에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야망이 현실의 물리적인 벽, 그리고 시장의 벽에 부딪히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치라는 벽이요.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눈에 띄네요.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정치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대표적인 게 바로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자신이 나프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든 협정인데 이걸 또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이 의무 검토 시한인데 여기서 연장이 안 되면 협정 자체가 매년 갱신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 상공의소는 이 협정에 미국 내 일자리 1,300만 개가 달려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타코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건 Trump always checking out의 약자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막판에 꼬리를 내린다. 네,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일단 극단적인 위협부터 던지고 보는 그의 스타일을 꼬집는 말이죠. 문제는 기업들이 그의 블러핑에 모든 사업 계획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이 정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다리 이야기 같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고디하우 국제교 건설을 트럼프가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다리는 현재 극심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앰베서더 교량을 대체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교역액의 25%가 이 길을 통해 오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건설 비용 약 47억 달러 전액을 캐나다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캐나다가 돈을 다 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리를 놓겠다는데 이걸 막겠다고요? 대체 왜요? 명분은 캐나다가 중국과 전기차 관련 잠정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정학적 갈등을 이유로 보복성 위협을 하는 거죠. 아,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혈관을 틀어막아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급 CEO도 정부 규제의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네요. 연방노동규제기관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건 좀 법적으로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교묘한 경기장 바꾸기 전략입니다. 경기장 바꾸기요? 네. 스페이스X가 노사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의 일반 기업을 관할하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 즉 NLRB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감독을 받겠다고 한 건가요? 대신 항공 및 철도 산업을 다루는 국가중재위원회, NMB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NLRB에서 NMB로 관할을 옮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담당 기관만 바뀌는 것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NLRB는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파업권을 비교적 폭넓게 보호합니다. 아, 반면에 NMB는 항공, 철도처럼 국가 기관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파업 같은 단체 행동에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경영진에게 훨씬 유리한 규제 환경으로 말을 갈아탄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훨씬 다루기 쉬운 운동장으로 옮겨간 셈이죠.
머스크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감독 축소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기술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정치는 비즈니스를 뒤흔드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군요. 이런 상황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오늘 자료에서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채용 없는 번영.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가장 큰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 집중되고 일반 대중은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상이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식시장만 오르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기업들은 왜 채용을 안 하는 걸까요? 돈을 벌고 있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서 이야기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무역 협정이 유지될지 알 수 없으니 신규 채용 같은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대신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AI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은 비용이지만 AI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에이전트형 AI가 본격화되면 이런 경향은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투자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가 바로 이거네요. 유명 투자자 빌 에크만이 메타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 네, 채용 없는 번영의 동전의 다른 면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현실 경제에서는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할까 봐 걱정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막대한 수익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메타의 어떤 잠재력을 본 걸까요? 빌 에크만은 메타가 가진 35억 명의 사용자와 광고 시장 지배력이 AI 기술과 결합했을 때 나올 엄청난 시너지를 보고 베팅한 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죠. 이런 괴리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마지막 메리어트 호텔 이야기 같습니다. 숙박 스타트업 쏜더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2,3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 주가는 오히려 8.5%나 올랐다고요. 네.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렇죠. 쏜더가 파산하면서 숙소에 머물던 고객들은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고 직원들은 뉴스를 통해 해고 소식을 접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눈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 겁니다.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2,300만 달러 손실을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일회성 비용으로 본 겁니다. 아, 부실 자산을 정리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메리어트가 앞으로 더 견고한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거죠. 월스트리트의 계산기와 일반 대중이 겪는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자료 목록에 있었지만 아쉽게도 본문은 확인할 수 없었던 테크더트 기사가 두 건 있었죠. 네, 그랬죠. 하나는 새로운 가치 창출 경로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정책적 위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법무부가 레리 앨리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넷플릭스 합병을 조사했다는 제목이었네요. 네. 비록 내용은 없지만 제목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네요. 새로운 가치 창출 경로를 차단하는 정책은 데이터 센터 규제 논의와 바로 연결되고 정치적 호의를 위한 기업 조사는 정치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직접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었겠죠. 계속 주시해야 할 흐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첫째,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야망이 전력망, 소비자 수요 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성장통을 겪고 있고, 둘째,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강력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의 최대 변수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가 보는 장밋빛 지표와 대중이 체감하는 현실 경제사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술, 정치, 경제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정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뜻, 예를 들어 포드의 하이브리드 전환 같은 거죠. 아니면 투자자의 기대, 메타의 AI 투자 같은 것에 맞춰 전략을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센터 사례처럼 안정적인 전기요금과 물을 원하는 시민들이 거대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확인했죠. 아, 네. 앞으로 이 거대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의 물결 앞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혹은 변화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가치를 외치는 정치 영역의 시민일까요? 아마 그 둘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